18세기 후반의 과학기술의 지형을 살핀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 조선사회에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에서의 과학기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과학기술이라고 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비과학적인 그런 영역과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그런 적당한 국면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국면 사례에 안팎에 형성되어 있는 과학기술의 어떤 문화적 배치, 말은 어렵지만 그 사례를 통해서 거기서 어떻게 과학기술이 존재하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런 전략을 제가 택하는데 그걸로 선택한 게 뭐냐면은 1765년에 조선 후기의 위대한 과학사상가 실학자로 알려져 있는 그 홍대용의 북경 여행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미친 여파에 대해서 그걸 선택해서 이제 살펴보자는 전략을 택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홍대용의 천주당 방문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 홍대용 천주당 방문은 사실 널리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학자들도 많이 다뤘을 뿐만 아니라 이 조선 후기를 다루는 역사 다큐멘터리에도 이 홍대용 천주당 방문에 대해서는 뭐 조선 후기 과학사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 방식에는 이 천주당이라고 하는 게 서양 선교사들이 있었고 또 이 서양 선교사들이 이 과학과 기술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천주당이 서양 근대 문물의 창구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대용과 이 서양 선교사와의 만남, 실제로 이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말로 나눈 건 아니죠. 필담을 하고 통역을 쓰고 합니다. 이 서구 근대과학과의 만남이다. 이 만남이. 그리고 이런 만남을 통해서 조선의 어떤 근대적인 세계관, 근대적인 과학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지만 이런 식의 생각은 상당히 과장된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홍대용이 사실 뭐 천주당에 간 게 처음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홍대용이 서양 천문학의 우수함, 서양 과학의 우수함을 깨달은 게 이 선교사와 만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천주당을 방문하기 전, 북경을 여행하기 전부터 홍대용은 수학과 천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이 서양인들이 이 천문학과 수학에 뛰어나고 그 서양인들의 뛰어남을 인식한, 그거를 인정한 중국의 정부와 황제가 이들을 고용해서 중국의 천문학을, 달력 제작을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보자면은 홍대용 천주당 방문은 자기 혼자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동행했는데 그 당시 관상감의 관료 천문학자죠. 관료 천문학자였던 이덕성이라고 하는 중인이 이 사신단에 함께 참여했었고 이 사람이 천주당에 방문을 하는데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홍대용의 천주당 방문은 실제로 이 이덕성이라고 하는 중인 천문학자의 공식적인 프로젝트에 따라간 거고요. 그 이덕성의 프로젝트도 사실 유래가 오래된 겁니다. 홍대용이 방문하기 120년 전 시작된 청나라의 천문학 시한역을 도입하려고 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던 겁니다. 조선시대의 천문학의 역사는 뭐냐면은 중국의 천문학, 발전된 천문학,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공부해서 이해하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조선 세종시대의 그 위대한 천문학적인 업적은 원나라와 명나라의 천문학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가 되면은 후기 시기에 그 중국을 지배했던 왕조인 청나라의 천문학, 그것이 바로 시한역이죠. 시한역, 서양요법입니다. 그걸 도입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홍대용이 천주당을 방문한 의미는 뭐냐면은 이게 무슨 서구적 근대화의 어떤 뭐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또 홍대용이 뭔가 주도적으로 뭘 한 건 아니고 이미 120년간 진행이 되고 있던 그 중국 천문학 도입 프로젝트에 좀 이상한 양반 하나가 끼어드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상한 양반이 끼어들었다는 사실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홍대용은 같이 갔던 이덕성이라고 하는 천문학자하고 함께 서양 선교사와 천문학의 문제에 관해서 그냥 아마추어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문적인 문제죠. 오행성의 궤도 계산 문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홍대용이 중인 천문학자와 같은 그런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뜻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홍대용이 천주당 방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덕성과 홍대용이 함께하고 있다. 중인과 양반이 수학이라고 하는 관심을 공유하고 그거를 가지고 같이 서양 선교사와 그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사실은 뭐냐 하면은 양반의 학문과 중인 전문 기술의 관계에 뭔가 좀 작지만 그래도 중요한 유의미한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냐. 지금까지 분리되어 있던 양반들의 유학과
중인의 전문 기술 사이에 어떤 수렴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니냐. 그래서 이 천주당 방문 기록에 보면은 서양 천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양 천문학이 왜 우수하냐, 왜 중국 천문학보다 우수하냐? 그거는 수학적인 계산과 기구를 이용한 관측을 통해서 하늘을 탐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점에서 서양이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말에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이 계산과 관측이라고 하는 것이 중인들의 활동이었다는 거죠, 조선에서는. 그러니까 홍대용의 머릿속에서는 중인들의 활동과 서양 천문학의 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서양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인에 대해서 우호적이라는 뜻하고도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이 유학이나 성리학을 부정하는 거냐? 그렇다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전문적인 수학 천문학과 유학의 결합을 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유학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인들의 영역으로 유학을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전문 기술의 영역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학의 성격도 바뀌는 거죠. 이전에 형이상학, 윤리학에 치중이 되어 있던 유학과 성리학의 관측, 계산이라고 하는 그런 전문적인 실천을 포함을 시켜서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의 경험적, 실증적 학문의 성격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면모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수학의 역할, 한정돼서는 이 중인과 이 양반이 상당히 대등한 어떤 협력 관계를 심지어 양반이 중인에게 배울 정도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고 결국은 이런 변화의 징조가 그 홍대영 청두당 방문 기록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홍대용의 북경영의 중요한 사건은 홍대용과 강남 선비, 강남에서 올라온 한족 학자들의 교류입니다. 청나라라고 하면 이제 만주족, 오랑캐, 야만족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우리가 떼놈이라고 불렀던 떼놈 지금이라도 그 말을 쓰잖아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이 중국 청나라 사회에 대해서 훨씬 더 개방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이때 나타나기 시작하고 홍대용이 그 전환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홍대용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중국 여행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것을 쟁점화시켰다는 겁니다. 자기가 책을 내가지고. 그래서 이 새로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대해서 청나라에 대해서 훨씬 더 개방적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이 청나라에 대한 여행 경험을 통해서 자기 사회의 문제를 성찰하는 성찰적 여행이죠. 자, 이런 시도를 홍대용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홍대용의 시도가 후배 학자들에 의해서 계승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의 홍대용이 했던 것 같은 북경 여행이라고 하는 게 양반 학자들의 중요한 문화적 실천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걸 다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경험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사회와의 어떤 그런 접촉의 폭을 넓히고 그걸 통해서 자기 연행력을 풍부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근데 홍대용은 더 나아가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 문화, 자기 사회의 문화를 성찰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 사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이 강남의 세 선비와의 어떤 지적 인간적 교류입니다. 이 세 사람, 엄성, 반정균, 육비하고 만나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 밀도 깊은 대화를 나눈 것 자체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관계가 홍대용이 귀국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편지 교류를 통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홍대용이 강남에 있는 선비들과, 홍대용이 중국어를 잘 못하니까 한문으로 필담을 하는 거, 필담 기록을 다 모아가지고 간정동 필담이라고 하는 필담 기록로 남기고 그거를 회람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행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조선과 중국 사이의 어떤 본격적인 문화 교류의 장이 홍대용으로부터 열립니다. 이 홍대용이 한 일에 대해서 일부의 그 서울의 학자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박지원, 박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북학파 사람들이죠. 열렬히 호응을 합니다. 정말 감동적으로 감동을 받고 자기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방을 해서 계속 박지원도 중국에 가고 박재가도 중국에 가죠. 그러죠. 이 사람들이 홍대용이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를 따라서 갑니다. 가가지고 또 자기들이 네트워크를 넓혀요. 그래서 이 한족의 유명한 중국인 학자들하고 조선의 대표적인 학자들과의 어떤 인간관계 네트워크, 학문적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이 네트워크가 점점 그 확대가 되고, 그래서 이게 19세기 말까지도 이어지는, 그러니까 한중 관계사에서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홍대용의 북경 여행, 특히 그리고 강남 세선비와의 교류, 그 자체로는 과학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실제로 미치는데요. 이거를 홍대용 개인에게 미친 영향과 그 후배 학자들에게 미친 영향으로 나눠 살펴볼 텐데, 홍대용 개인에게 미친 영향은 바로 의산문답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 과학사의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중요한 책이 저술된 그 사건으로 집약될 수가 있고요. 후배 학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이제 북학론으로 대표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홍대용의 독특함은 뭐냐면은 이 조선의 편협한 사고 방식을 비판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편협한 사고 방식을 버려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바로 과학을 통해서, 우주론을 통해서 거기에 기대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둥근 공 모양의 땅 위에는 중심을 정의할 수 없다. 당신이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지구설. 무한한 우주에서는 어떤 것도 중심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무한 우주설. 이것도 당신이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지구가 정지해 있고 온 세상이 자기 주위를 도는 것 같지만 돌고 있는 거는 나다. 세상이 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돌고 있는 거다. 아쉽게도 의산문답의 세계상은 그 이후에 계승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홍대용의 영향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1780년대 이제 북학론, 홍대용의 후배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북학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학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 개혁을 위한 정책 의제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라고 하는 국가 개혁 의제입니다. 자, 이 북학론의 공통된 요소가 뭐냐? 기본적으로 문화적 정향의 차원과 정책 의제의 차원에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문화적 정향으로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북학론의 목표는 중국 문화를 학습함으로써 조선 사회를 문명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문명의 내용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는데, 그 문명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주자성리학에서 부차시되던 기술, 산업, 무역 거죠. 그래서 기술, 산업, 무역을 어떤 문명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용후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레의 보급이었습니다. 수레를 보급을 해서 전국적인 물류의 어떤 혁신을 이룩한 다음에 그에 토대해서 사업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북학의 굉장히 중요한 의제고요. 이러한 의제가 박제가, 그 다음에 박지원, 홍량호, 그 다음에 나중에 정약용,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공유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그럼 어떻게, 누가 그걸 할 거냐? 선진 기술 도입과 확산의 주도자는 누구여야 되느냐? 국가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몽자로서의 국가가 요청이 되는 거죠. 정부 주도하에 중국 기술을 도입을 하고, 그거를 정부의 연구소에서 시험 제작을 하고, 그거를 민간으로 또는 지방으로 확산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정약용이 그걸 체계화해서 북학의 전담 기관으로서 이용감을 공조 밑에 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용감이라고 하는 부서는 중국으로부터의 기술 도입을 전문으로 하는 겁니다. 북학론자들의 요구는 뭐냐면은 강력한 국가의 선도하에 사회의 기술적, 경제적, 문화적 활력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그 사고방식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18세기 말의 조선과 현대 한국 사이의 어떤 그런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홍대용이 했던 그런 양반 학자와 중인 전문가의 수렴, 오늘날도 그런 현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진 것은 박제가의 북학론의 어젠다, 바깥에 존재하는 문명을 모델로 한 어떤 자기의 내적인 변화의 추구. 중요한 건 바뀌었죠. 문명의 모델이 중국에서 서양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그 패턴은 상당히 유사하게 이어지고 있죠. 문명 중심지로의 여행자가 사회개혁의 엘리트가 됩니다. 박제가는 북경에 갔다 온 사람이, 일제시대가 되면 일본 유학생이, 그 이후에는 미국 유학생이 한국 사회의 문화를 주도하게 됩니다. 강력한 국가의 요청, 60년 7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 등장한 개발국가, 개발독재의 모델이, 우리는 뭐 최근에 역사학자들이 이게 소비에트의 유형이냐, 일본 만주국의 유형이냐, 또는 뭐 미국의 루즈벨트의 뉴딜의 모형이냐. 자, 그 박제가의 모델도 그 연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북학론과 현대 한국을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끈이 있는데, 결국은 이 끈이 뭐냐면은 박제가 말한 것처럼 압록강 동쪽에 치우친 나라라고 하는 그런 주변부적인 인식, 그 인식이 사실은 오늘날 현대 20세기 지금까지 현대 한국인에게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